1990년대 초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안정적인 다민족 연방국가로 내세웠던 한 나라가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중 하나로 자국 통화가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제 제재로 고립되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는 2026년 여름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똑같이 전개될까요?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러시아에서도 반복되어 결국 그 나라의 붕괴로 이어질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시나리오를 분석하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붕괴가 이후 모든 일의 전조였기 때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1991년에 해체되었을 때 남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사실상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였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익숙하게 들린다면 1990년대 후반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기 시작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영토를 지키고 이웃에서 벌어지던 참혹한 전쟁에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군을 지원하며 계속 싸웠습니다. 1992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광범위한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무역 금수 조치를 포함해서 금융거래 동결, 또한 대부분의 국제 경제 교류를 끊는 조치입니다. 제재는 1993년 4월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연록상 목표는 베오그라드가 보스니아 전쟁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재는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조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1992년 제재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산업 생산량이 약 40%나 감소했습니다. 그해 말까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19,81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3년 내내 이 나라는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중 하나로 빠져들었습니다. 1994년 1월 최고조에 달했을 때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약 3억 1,300만 %에 달했습니다. 1일 인플레이션율은 약 62%, 시간당 2%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계산대 줄을 서는 동안에도 가격이 급격히 변했고 실제로 34시간마다 2배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1993년 말이 되자 유고슬라비아의 평균 월급은 약 15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의 국내 총생산 GDP는 약 30% 감소했고 산업 생산과 투자도 모두 약 37%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24%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 뒤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대를 무장 지원하고 자신의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는데 전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방 예산의 80% 이상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1993년 12월까지 전체 정부 지출의 거의 95%가 단순히 새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제재 시작 전 이미 한번 고갈됐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 직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측근들은 세르비아 국립은행의 경화 보유고를 약탈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정권과 그 동맹 세력을 떠받치기 위해 14억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 돈이 연방 공동재산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약탈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연방 이탈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 외화를 합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남은 국가는 사실상 아무런 예비 자산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제재를 받은 전시 경제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일반 상거래는 붕괴된 디나르 대신 독일 마르크로 가격을 재매겼고 마르크 가치에 연동된 포인트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화폐로는 사업이나 장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국영 아파트 단지의 난방을 늦게 틀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비효율적인 전기 난방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전력망 과부하와 정전을 초래했습니다. 연금 생활자들은 각종 요금 납부를 미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부채가 기술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달 초에 10,000디나르를 빚졌다면 지불을 며칠만 미뤄도 인플레이션으로 부채의 실질 가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인력과 자원을 계속 소모했지만 파산하고 제재를 받으며 고립된 국가는 이를 정당하게 공급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026년의 러시아는 1993년의 유고슬라비아와는 다릅니다. 러시아 경제는 더 크고 다양합니다. 수년간 제재에도 여전히 많은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중단된 게 아니라 복잡해져 우회됐을 뿐이죠.
러시아는 유고슬라비아식의 초인플레이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993년 베오그라드에 없던 도구와 외환보유고, 정책 규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매장 진열대 가격이 위안화 연동 포인트로 표시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점 더 극단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더 깊은 구조적 패턴이 지금 러시아에서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러시아의 연료 공급과 노동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연료부터 시작합시다. 이는 일반 러시아인들의 삶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상적 문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을 통해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을 극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송유관 수출 터미널뿐 아니라 정유 시설도 직접 대상입니다. 러시아 영토 깊숙이까지요. 메두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장 큰 정유소 10곳이 모두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체계적인 공격으로 러시아의 예상 정유 능력의 약 42.7%가 마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6월에만 8개의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60개가 넘는 저장 탱크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가에 따르면 2025년 8월 이후 러시아 정유 부문의 누적 재정 손실은 약 13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6월 러시아의 연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최대 25%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국내 수요보다 약 20%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들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주유소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7월 중순 기준으로 동기벌론 메두자는 최소 7개의 러시아 지역과 도시에서 차량 번호판에 따라 연료 배급제를 도입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오르, 니즈니 노브고로드, 프루스코프, 리페치크, 키로프 지역, 그리고 몰다비아와 아스트라한, 쿠르스크는 7월 15일에 합류합니다. 이 간단한 홀짝제에 따르면 번호판이 홀수로 시작하는 차량은 홀수 날짜에만 주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970년대 이란 혁명 이후 미국에서 사용된 방법과 비슷했습니다. 이 지역의 연료 수출 상당 부분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 금수 조치가 아니라 정유 시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습 작전이 전체 계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흥적 조치는 이후 더 이상해집니다. 여기부터 유고슬라비아의 여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는 딘스키 구청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여름방학의 일부를 반납하고 주유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료를 넣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충분한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줄을 관리하며 화난 운전자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교사들은 무료 차와 커피로 보상을 받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공개적으로 이 업무가 자발적이며 남성 교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료 부족이 남성에게 더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이론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서 제기된 불만에 따르면 여성 직원들도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 아래 같은 근무조에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는 자신과 동료들 중 일부는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는데도 좌절한 운전자들을 직접 통제하러 보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선택권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프스코프 지역에서는 당국이 자원봉사자들과 이른바 인민자경단 구성원들을 주유소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임금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말입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지역 정부가 인력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 예약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6월 말에 더 강경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국가방위군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연료 문제로 인한 지역 불안을 충분히 예상하고 미리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 석유와 가스 수출국 중 하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보세요. 국가가 공무원과 교사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업무 대신 연료 위기, 물류 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정부 스스로의 선택이 만드는데 한몫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돈도, 자발적인 노동력도, 행정적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93년 베오그라드에서 우리가 보았던 즉흥적인 대응의 소규모 저위험 버전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난방이 중단되고 연금 수령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납부 기한을 교묘히 이용했던 때였습니다. 연료 대기줄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공공기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쥐어짜는 근본적인 반응은 똑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유고슬라비아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설에서 K2 연구소는 베오그라드의 모든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인과 대사관 직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를 제외하고 말이죠. 러시아의 국내 연료 상황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전개된다면 곧 교사들이 주유소에서 일하라는 요구도 오래 못 갈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질 테니까요. 단 하나의 주유소만 운영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이미 7월 초의 초기 보도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을 서지 않고 주유할 수 있는 우선순위 명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은 러시아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실제 국민들과 집권 정부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분열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잘못된 이유로 말이죠. 이제 노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설 인력이 바닥나는 국가와의 유사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중순 러시아의 독립방송사 TV 웨인라는 제목의 유출된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2026년 계약복무 후보자 선발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러시아 극동 부랴티아 공화국의 미스키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민간 경제와 보통 연관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구에서 운영 중인 모든 기업이 나옵니다. 각 기업의 고용 인원수, 그리고 그 직원들 중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이 몇 명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보내야 하는 노동자 수의 구체적인 할당량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이 사례가 단일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을 주도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같은 할당량이 연방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조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전에 더 많은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 밀리터리쇼에서는 지정학과 관련된 모든 최신 뉴스와 상세한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출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쿼터의 메커니즘은 정부 이익 극대화나 투입 인원 최대화에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계산은 전쟁 내내 만연해 왔습니다. 구청장은 지역 본부로부터 목표 인원을 할당받고 그 목표를 지역 고용주들에게 분배합니다. 각 사업체는 군 계약 복무를 위해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노동자 수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직원을 보내고 싶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대신 비용을 내고 군 계약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보자 선발이라고 완곡하게 불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알려진 시세는 10만 루블, 즉 대략 1,300달러 정도입니다. 7월 중순부터 회사가 직접 내보내지 않는 인원 한 명당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 부문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에 따라 미스키 구립병원도 군 복무를 위해 직원 2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그 지역은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도 그렇습니다. 할당량은 어떤 부문에서 인력을 뺄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를 할당하고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에 이미 시작되어 진화해 왔습니다. 당국은 기업가들에게 전쟁에 투입할 인력 제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불시 점검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25년이 되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노골적인 돈으로 빠져나가는 제도로 굳어졌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보내는 대신 돈을 내고 빠질 수 있었지만 할당 인원 한 명당 회사는 45만 루블을 내야 했습니다. 즉 대략 6,00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6년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부랴티아에서 적용되는 기관별 요금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제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둘 경우 모두에서 일관된 점은 기업의 노동력이 사실상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는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그게 인원이든 루블이든요. 또한 압박이 완화되기보다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스키구의 2026년 할당량은 기업들이 61명을 전선으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전년도 구의 목표치보다 대략 65% 많은 수치입니다. 그해 실제 계약 체결자는 13명 뿐이었습니다. 즉 군은 이전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당국의 반응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할당량을 거의 2배로 늘렸습니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가혹한 조치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심각한 사태로 이끌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과거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7월 초 자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압력에서 노골적인 강제 진집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펜자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625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그곳에서 남성들이 시내에서 체포돼 군 입대 사무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이나 신체적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한 행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미니밴에 앉아있는 남성들과 밖에서 그들이 가도록 압박받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법 집행기관은 이후 공개적으로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RFER의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버스화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달리 분류하기 힘든 개별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복무 연령 남성을 거리에서 붙잡아 벤에 태워 데려가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동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6년 초에 이 문제를 인정하고 국방부에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버스와는 완전히 법적 한계를 벗어나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그 사건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을 수 있는지 숨깁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런 관행을 부인해 누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끌려갔는지 공식 기록 채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RFERL의 정보원이 정부 기록이 아니라 익명의 가족들과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진지센터의 학대는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되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명시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건이 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증가하는 할당량과 맞물려 이는 크렘린이 또 다른 부분 동원을 발표하는 대신 이 조치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동원은 마지막으로 2022년에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요소가 겹치며 드러나는 것은 전쟁 경제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원료와 인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제재가 만들어냈던 것과 똑같은 자원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인력 측면에서도 전쟁이 길어지고 지원병이 끊기면서 한 국가가 유고슬라비아가 거쳤던 것과 같은 과정을 밟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가 과세 대상 상품인 것처럼 기업의 행정 할당량이 부과됩니다. 이후 돈을 내고 빠져나가는 제도가 도입되고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이후에는 도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납치가 벌어집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경제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싸웠습니다. 물러서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꼭 유고슬라비아처럼 분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는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국제 제재 체제에 의해서도 촉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집권당이 빠른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해한 수많은 내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의 무역으로 여전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더 많은 연료를 필요할 때 조달할 길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부과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한 옛 유고슬라비아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런 제재를 부과하길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낮은 속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체제가 붕괴보단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외부 지원이나 내부 개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선택지 모두 러시아 정부가 당장 실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구제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중국이 블록의 리더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항복과도 같습니다. 즉, 명목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체 정권은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변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그의 최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돈바스 전선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헤르손의 전장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 동유럽과 중앙 및 서아시아에 걸친 12개에 가까운 독립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도바,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를 포함해서요. 이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른바 근외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1991년 소련 해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현대사의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지만 소련의 붕괴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네, 옛 소련 공화국들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작았고 반드시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국내 인프라나 방대한 국제 관계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러시아에 계속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는 몇 가지 예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발트 3국은 스칸디나비아와 폴란드 같은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유럽과 더 강한 유대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가 서방 기구들에 편입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무역로를 구축하고 2004년에는 EU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련 시절 전력망과의 연결을 끊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과 통합하고 나토 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개의 근우회 국가들 대부분에게는 러시아는 여전히 무역, 에너지, 안보의 주요 공급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들은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러시아에 의존해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수출이나 수입을 하기 위해 러시아가 통제하는 구소련 시절의 운송 및 물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젊고 건강한 우즈베키스탄인, 타지키스탄인, 그리고 구소련권 국가들 출신의 다른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들은 저임금 일자리에 오래 일하며 급여 상당액을 고향 가족에게 송금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명목상 독립국이었지만 이 국가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소련에 속한 듯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크렘린은 거의 12나라가 생존을 위해 모스크바에 의존하는 상황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집권 전에도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이용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국가들을 장기 무역 협정과 엄격한 군사 동맹에 묶어두고 그들의 정치에 개입했으며 분리주의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고 이들 국가 대부분이 선택의 여지 없이 러시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는 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는 이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 등 여러 나라의 꼭두각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옛 소련권 주변국들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그런 상태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지도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여운이 정치와 무역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느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국가가 조금이라도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푸틴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조지아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해 4월 나토는 조지아가 결국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는 그 발표를 자국 지역 패권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당시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 미헤일 사카슈빌리의 지도 아래 조지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침공을 주도했습니다. 조지아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분리주의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2014년에 또 한 번, 이번엔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가 유럽에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부에 서방 세계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푸틴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EU가 러시아 가까이 다가오는 구상도 싫어했고 그는 나토가 러시아 가까이 오는 것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흑해를 가로질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에 대해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침공을 주도했습니다. 소규모 비밀 군대를 보내 크림반도를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불행히도 서방 열강들은 대부분 이를 방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사실상 근접 해외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지역 패권을 인정했습니다. 작가이자 분석가, 탐사 저널리스트인 케이시 미첼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도록 압박한 빌 클린턴, 그리고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에 눈을 감았던 버락 오바마와 같은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첫 침공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거듭해서 러시아는 사실상 옛 소련 공화국들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심지어 침공하는 것까지 허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환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러시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가까워지는 것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옛 소련권 주변국들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보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고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가 꿈꿔온 현대판 표트르 대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조지아와 크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강력한 러시아 군대가 국경을 넘어 원하는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그의 생각이었지만 그는 모든 면에서 틀렸습니다. 작전의 그 어떤 것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지역에서 계속 고전하며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주변 구소련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모스크바가 실제로 얼마나 약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옛 소련 공화국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에게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년간 괴롭혀온 이 나라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독립국가로서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주저하고 있지만 몇몇 옛 소련 국가들은 마침내 러시아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적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셸이 언급했듯이 하지만 푸틴의 실패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가 강대국이 되겠다는 꿈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한때 지배했던 지역들에서조차 더 이상 주요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아르메니아가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모스크바에 가장 의존한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의 페이보리트였습니다. 이 기구는 러시아, 벨라루스 등도 포함된 정부 간 군사동맹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입니다. 그곳에는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주둔했으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두 번째로 큰 도시에도 군기지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와 기타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사실상 모스크바의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두 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한때 주장했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안보 보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예레반은 큰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CSTO 참여를 중단했고 동맹에서 탈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새로운 안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 경비대를 철수했다. 심지어 유럽연합 EU 가입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에 아르메니아를 환영하며 5,200만 유로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2026년 5월 그는 아르메니아가 유럽과 계속 가까워지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만으로도 아르메니아 정부와 국민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푸틴의 선언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아르메니아만이 러시아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등을 돌린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군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힘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다음 내용도 받아보세요. 몰도바는 또 다른 구소련 국가로 단순히 크렘린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대한 빨리 모스크바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 생존해왔던 국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몰도바의 에너지 수요는 거의 모두 모스크바가 청당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몰도바의 주요 수출 파트너였으며 심지어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사 주둔까지 유지해왔습니다. 몰도바 동쪽 끝을 따라 위치한 가느다란 땅입니다.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 몰도바의 정치와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국민들은 친유럽 성향의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마이야 산두는 2020년에 행동과 연대당 파스과 함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과반수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크게 멀어졌습니다. 몰도바는 EU와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처럼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지치고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도바의 다른 지역과 다시 통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 정부는 수십 년간의 분리 이후 이 지역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계획을 모색해왔습니다. 더 동쪽으로는 카자흐스탄도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방안을 서서히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무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EU와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터키와 서방 파트너들과 새로운 방위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기 위해 트랜스카스피 국제 운송 경로 개발과 활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간 해랑이라고도 알려진 이 경로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점점 더 중요한 무역로로
수로로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지만 러시아 영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카자흐스탄은 자국 공식 역사가 러시아나 소련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중세 골드노드 초원 제국의 현대 계승국으로서의 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아스타나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자국이 독립국가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식민지 시대 소련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남동쪽 이웃인 키르기스스탄, 그 예를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역사가들이 키르기스스탄을 러시아의 옛 식민지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측에 용어를 조정하기 위해 교과서를 다시 쓰라고 요구했을 때 비슈케크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과 관계자들은 크렘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키르기스인들은 러시아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 에리카 마라트가 언급했듯이 최근에 그녀가 쓴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이후로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학자들은 소련화를 유럽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화와 동등한 본질적으로 식민적인 경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로서는 송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에 계속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기회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간의 첫 전략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관계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들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몇몇 국가는 모스크바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선택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터키, 유럽연합,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으로 더 많은 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영향력이 강한 타지키스탄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쟁이 계속될수록 더욱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점은 미국 학자 월터 러셀 미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른 옛소련 공화국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터키 모두 차르가 처음 정복했던 영토에서 러시아의 지배 희망을 위협하는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드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추세는 구소련권 국가들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프카스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인의 대다수인 71%가 자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길 원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관계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벨라루스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이 터무니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항상 푸틴 정권의 대표적인 꼭두각시 국가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스크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벨라루스 대통령이자 푸틴의 동맹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사실상 그의 우크라이나 상대가 내린 최후 통첩에 굴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목표물을 향해 샤이드 공격 드론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 중계소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루카셴코는 오랫동안 푸틴의 개인적인 앞잡이로 여겨져 왔지만 그는 여전히 자국을 전쟁의 필요 이상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젤렌스키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루카셴코는 최근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문의 잠재적인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 CCD라 벨라루스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대로 삼는 중국에 대한 루카셴코의 최근 방문은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동유럽에 이어 남카카스와 중앙아시아, 러시아는 핵심 위성국에 대해서조차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러시아 주변국들이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2022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러시아는 완벽한 동맹국이나 파트너,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나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들은 적어도 모스크바가 경제를 지원해주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은 러시아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모로 푸틴의 책임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강함을 세계에 알리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실제로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렘린궁이 돈바스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내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 굴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군은 진격이 멈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격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에서 영토를 되찾고 러시아의 심장부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크림반도 해방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이 언급했듯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의 나머지까지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며 러시아의 지역 패권 주장에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보고 있으며 구소련 공화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색을 드러낸 러시아를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동맹이나 수호자가 아니며 모두가 두려워할 군사 초강대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는 절박한 불량배처럼 한 희생자를 지나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반 전체가 러시아를 등지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는 붕괴 상태이며 방위 산업에 건강하지 못한 독점으로 인해 국내 산업들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하며 증거들은 명확하고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시대는 특히 푸틴 정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잠시는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이고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드론을 피하고 우크라이나 진지를 침투하기 위해 살상구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잡히거나 죽기 전에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당신은 살아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함을 압니다. 그러나 살상구역에 들어서면 우크라이나의 치명성을 직접 알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드론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심슨 가족 한 편보다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 군대의 현실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10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20분 만에 죽게 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지도자는 이미 다음 총알바지를 모집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친전쟁 군사 블로거들은 이를 폭로하며 푸틴의 침공이 인간 생명을 낭비했다고 분노합니다. 6월 29일 보도에서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의 전쟁 블로거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진 병사들이 종종 보통 시트콤 한 편을 보는 시간만큼만 생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잘못입니다. 한 게시물에 따르면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돌격병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분에서 35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게시물은 러시아에서 널리 공유됩니다. 그것만 봐도 푸틴의 지상작전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문제는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빨리 죽는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거의 충분히 죽이지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푸틴은 그렇게 볼 겁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명 피해를 입힐 때마다 자신들은 8명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인력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약 4배에 불과합니다. 물론 엄청난 차이지만 잠재적인 병력이 4배 많다고 해도 적보다 8배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공격을 러시아가 수행할 능력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인도 눈치채기 시작했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만큼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이 촉발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예는 블로거이자 전 러시아 군인인 알렉산드르 루닌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초 그는 푸틴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푸틴이 전선에 배치한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자살 임무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문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대가 크렘린을 겨눌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푸틴다운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푸틴은 루닌의 소셜미디어 경고로 그를 체포했고 그거로 문제가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군대의 수많은 학대를 고발하려는 남자를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살상지대로 내몰리는 겁에 질린 병사들의 20분짜리 수명을 연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푸틴의 터무니없는 전쟁 방식입니다. 이 전쟁에서 푸틴은 인간 병력이 드론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애초에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병사들이 살상구역에서 피자가 배달되는 시간보다 더 짧게 머무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푸틴은 애초에 이 병사들이 실패하게 했습니다.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렇게 빨리 목숨을 잃는 돌격병들이 러시아가 그들을 내던질 전쟁터에 적합한 훈련이라도 받았더라면 더 나은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훈련장에서 배치까지 10일에서 3주밖에 걸리지 않으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죽기 전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닙니다. 일부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이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받은 훈련 기간이 바로 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반은 그런 군인들 중 한 명입니다. 2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원강 검진 후 그들은 모레 군기지 갈 준비가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5일간 훈련시켰고 우리는 또 5일간 부대 교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전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훈련 기간과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병들이 전선에 보내지기 전에 소총을 어느 방향으로 겨눠야 하는지도 거의 모를 정도입니다. 어떤 현대 군대든 신병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훈련시키고 배치 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자체도 적어도 병사들을 준비시키는 데 들이는 시간만큼은 예전에는 훨씬 더 잘했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신병들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3년엔 3개월로 줄었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 더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체계상 병사들은 여전히 192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고 러시아는 전장에서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20분 전투를 위해 10일을 훈련하는 건 터무니없는 전쟁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선에 보낼 신병을 끊임없이 충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손실된 병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하자면 러시아는 끊임없는 병력 보충이 없습니다. 대신 러시아에서 늘고 있는 건 공격 횟수이고 이것이 바로 최전방 병사들이 20분 만에 죽어나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그냥 계속 무질서하게 공격만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데사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에 공격 횟수를 37.5% 늘렸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겨우 14제곱킬로미터밖에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6월 공격 횟수는 5월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공격은 여름 내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날씨가 푸틴의 계획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의 공격 횟수 증가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크라이나 방어군의 공격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병사들이 전선 뒤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선의 죽음의 행군에 투입되라는 명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에 투입될 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표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론 얘기가 나오니 이게 러시아 전선 병사들의 짧은 수명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지금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은 드론에 의해 완전히 변화된 전쟁이 전선 병사들의 짧은 수명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푸틴은 2026년 전투에도 2022년 전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같은 불리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공격을 해야 하는 쪽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공격은 러시아에 큰 피해를 주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기꺼이 물러섭니다. 하지만 그건 항상 그래왔던 일입니다. 2026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를 주는 것이 전선 일대와 그 너머 몇 킬로미터까지의 드론만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House Among the Laurels 군사 블로그가 지적하듯이 2026년에는 러시아 군인들 중 많은 이들이 후방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간 타격 작전과 그것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곳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충분히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 지원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최전방 병사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려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휘소, 드론 발사 지점, 탄약고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다시 한번 최전방 병사들이 받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 후방에 집결한 병력도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하우스 오브 로레스가 바로 그 점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격 준비만 해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병력 집결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즉시 중거리 타격 드론 투입합니다. 설령 그 드론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집결지에 우연히 배치된 방공망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으로 들어오는 병력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후방에서 공격에 살아남은 자들은 전선에서 추적당해 사살될 것입니다. 전선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개발한 킬존 전략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선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킬존이 드론이 들끓는 영토로 최대 50km까지 확장됩니다. 이후 중거리 타격 드론이 임무를 이어받습니다. 킬존 개념은 현재와 같은 사상자 비율과 짧은 생존 기간을 만들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군대는 적들을 무기로 살상할 수 있는 구역으로 유인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포병과 로켓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죠. 이제는 드론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죠. 일부는 계속 감시하고 다른 일부는 병사가 보이는 즉시 공격하려고 대기합니다. 이 드론들의 철조망 같은 다른 방어시설, 병사들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 그리고 차량을 막기 위한 대전차 참호와 용치까지 더하면 그 결과 학살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20분밖에 못 버티는 것도 놀랍지 않죠. 그러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이 많이 희생되니 블라디미르 푸틴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는 군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런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영상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푸틴이 러시아의 20분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병사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가 신경 쓸까요? 당연히 아니죠. 러시아가 이렇게 빠르고 대규모로 사상자를 내는 이유는 푸틴이 전선에 보내는 병사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에 집착하는 냉혹한 남자에게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이 샤비르도 1년 전에 푸틴이 러시아 병사가 밟는 땅은 모두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이나 우크라이나 드론에 찢겨나간 그들의 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국민을 학살한 대량 학살자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100만 러시아 병사를 무의미한 피바다에 내던졌습니다. 100만 명의 병사, 200만 개의 발. 가비르가 분노했습니다. 1년 후에는 약 140만 명의 병사와 280만 개의 발이 듭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푸틴과 그의 병사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2025년 6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처럼 많은 병사를 잃어도 푸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20분 만에 죽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병사들이 총알이든 드론이든 다른 어떤 우크라이나 탄약이든 대신 맞아줬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계속해서 병사들을 갈아넣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온 곳에는 아직도 충분히 많은 병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라인더가 고장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까 저희가 말한 스포일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끊임없는 흐름은 없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인들의 수명이 이렇게 짧다는 사실을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러시아의 막대한 사상자 수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미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분도 못 버티는 병력으로는 영토 점령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가을엔 평화 아니면 동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베테랑 텔레그램 채널 노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로거는 진집 대상 남성들에게 이제 크렘린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상배낭을 준비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자원병 모집은 푸틴이 병사들이 전선에서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해졌습니다. 8만 달러, 약 1억 원의 대규모 계약 보너스와 최대 14만 달러, 약 2억 원의 부채 탕감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5년 수치에 비해 모집 실적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모집률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푸틴에게 더 우려스러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계약병 모집이 크게 줄었고 러시아가 4월에 1,708명의 계약병을 전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1,378명이었습니다. 푸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도자를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푸틴의 최근 문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는 러시아와 푸틴의 유산에 있어 마찬가지로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체첸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 중이며 러시아 지도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푸틴의 새로운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토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적은 바로 러시아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남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남잔 카디로프. 2007년부터 카디로프는 대통령, 더 정확히 말하면 무자비한 독재자로 군림해왔습니다. 러시아 체첸 공화국의 그의 통치로 체첸은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독립을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카디로프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인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샤리아법을 시행하고 체첸 내에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하게 탄압한 잔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카디로프를 중시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러운 일을 도맡는 해결사입니다. 체첸뿐만 아니라 카카스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카디로프는 죽어갑니다. 적어도 2026년 초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모스크바 타임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론 모두 카디로프가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소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푸틴이 곧 마주할 현실로 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카디로프는 잠재적인 후계자의 자리를 확보하려 하거나 최소한 시족 간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 가족 안전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디로프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정부 경험도 거의 없지만 핵심 정부 직책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족벌주의입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동시에 젊은 독재자의 이상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카디로프의 자녀들 중 몇 명이 체첸의 관리들과 결혼한 것도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세계 지도자들이 자녀 결혼을 동맹과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체첸의 시족 기반 사회도 종종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카디로프 자녀들의 결혼도 그들이 핵심 정부 직책으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카디로프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대비해 가족을 필사적으로 준비시키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곧 죽을 것임을 시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푸틴에게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체첸을 집어삼킬 듯한 권력 승계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카디로프가 가져다주는 안정에 의존해왔다. 적어도 체첸 여러 시족을 복종시킨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 승계 위기는 러시아의 카프카스 지역 내 입지에 치명적입니다. 포린 폴리시가 6월 4일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체첸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에 비해 훨씬 더 큰 혼란을 일으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은 체첸 내 많은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이루려는 열망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카디로프가 정말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 49세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면 그것은 체첸이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경 지도자가 사라지면 러시아에 맞서 싸우려는 시족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에게 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산 카디로프 후임은 누구일까? 체첸 지도자는 18살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려는 듯합니다. 아담을 그 역할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푸틴이 새 통치자에게 왕의 섭정 같은 조언자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영향력이 체첸에 계속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마저도 문제투성입니다. 아담 카디로프는 젊습니다. 너무 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섭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젊음으로 카디로프 아들은 카디로프보다 더 큰 표적이 됩니다. 아담은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시족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맡을 자리에 있는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디로프 라이벌 시족들에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카디로프는 죽기 전에 다른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흐마트는 아담보다 한 살 많고 자녀 중 가장 지적입니다. 관객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카리스마가 없고 아버지도 그를 가치 있는 후계자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젤림칸은 그의 아버지처럼 피해 굶주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난폭해서 사실상 아랍에미리트로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만 남게 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도자의 약한 후계자가 푸틴이 체첸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인물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카디로프 장로의 죽음은 체첸에서 혼란의 시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설령 아들 중 한 명이 승진하더라도 러시아가 가장 반항적인 공화국들 중 하나를 거의 20년 동안 통제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철권 통치에 의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싸움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최근 체첸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90년대와 2000년대 초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체첸의 많은 시족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기억하시나요? 그 열망은 20세기 후반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와 두 번의 전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푸틴에게 그 전쟁들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쟁에서 그는 체첸을 잔인하게 장악했고 람잔의 아버지 아흐마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 전쟁이 끝날 무렵 16만 명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중 최대 4만 명이 체첸 전투원과 민간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민족 집단 사람들이었다고 제임스타운 재단은 전합니다. 대부분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푸틴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체첸이 통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첸은 약 20년간 그렇게 유지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체첸 탄압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잔혹함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겪은 체첸 사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죽어가는 지도자가 부추긴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체첸에서의 무용담과 전쟁 범죄로 여겨질 만한 일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신만의 강권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푸틴은 체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만이 자신보다 오래 살아야 할 통치자가 이렇게 일찍 죽음에 이를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카디로프가 사망하면 대규모 시위와 반란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적들 사이에서 정치적 동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면 또 다른 전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체첸은 그 전쟁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해왔습니다. 카디로프에 충성하는 이들은 전쟁 내내 러시아 편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체첸인들도 많습니다. GIS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대체로 우크라이나의 주권 유지를 지지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배우고 싶어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체첸인들의 독립전투 준비와 학습 의지를 영리하게 장려해왔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는 체첸의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푸틴을 조롱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싸우기를 원하는 체첸인들의 대의를 지지한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독립투쟁의 기회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었습니다. 수십 년간 푸틴은 체첸 내부 많은 이들의 독립 열망을 억제하려 한 사람과 그의 잔혹한 정권에 의존해왔습니다. 체첸. 이제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권력 공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카디로프가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들은 푸틴에게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4년 넘게 전쟁을 했음에도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의 문제들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체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카프카스 지역과 러시아 공화국들에서의 다른 도전들과 결합되어 푸틴의 소나기에서 권력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러시아가 체첸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 나라는 강대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구가 약 150만 명에 불과하고 면적도 겨우 17,300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체첸은 국가라기보다 대도시에 가까운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체첸은 여러 이유로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체첸의 위치입니다. 체첸은 카프카스 산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맥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산맥 주변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서아시아 지역으로 드나드는 길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와 이란 같은 나라들은 이 산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산맥은 러시아의 완충지대였습니다. 러시아가 이 방향에서 공격받을 위험은 없지만 편집증적인 푸틴에게 그게 중요했나요? 푸틴은 카프카스 산맥을 계속 통제하려 하며 항상 공격에 대비합니다. 게다가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위대한 러시아의 수호자라는 푸틴의 서사에 힘을 실어줍니다. 한 가지는 해결되는 셈입니다. 체첸은 러시아에게 조국을 지키는 만충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카디로프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그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산맥의 남쪽에는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배를 시도한 또 다른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는 6월 탈러시아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니콜 파시냔 총리가 거의 50%의 득표율과 아르메니아 권력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파시냔은 러시아 지원 야당과 대규모 허위 정보 캠페인을 극복해 승리했습니다. 그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방과의 더 깊은 관계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카프카스 산맥의 북쪽과 남쪽 영토에 대한 지배력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변화는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첸 위기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한 남자 죽음으로 촉발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르메니아가 친러 총리를 선출하도록 강요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러시아는 니콜 파시냔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4월 1일 회의에서 니콜 파시냔에게 여러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러시아는 무역 금수 조치를 위협했고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들이 말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망설임 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푸틴은 자신의 책략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서방이 아르메니아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졌습니다. 체첸 위기가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러시아는 내부 분열 속에서 카디로프가 지명한 지도자를 대신해 체첸을 억누르지 못해 그 느슨해진 장악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첸은 러시아의 공화국입니다. 약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푸틴의 통제 아래 있으며 러시아에 많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21개 공화국이 있습니다. 불법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포함해 22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카디로프가 죽고 그가 후계자로 선택한 경험 없는 아들이 실패합니다. 러시아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체첸 가문이 권력을 잡고 푸틴의 초기 정치 경력을 크게 좌우했던 독립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지쳤습니다. 러시아는 139만 명이 넘는 군인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차 12,000대가 파괴됐습니다. 또한 2배가 넘는 장갑차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체첸 반군과 싸울 만큼 충분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화국에 파견된 병사는 모두 우크라이나에 갈 수 없습니다. 푸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주요 관심사일 것입니다. 푸틴은 체첸의 독립 움직임을 막지 못합니다. 체첸은 독립에 성공합니다. 러시아 내 다른 공화국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 중 일부에게는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러시아 21개 공화국, 이 모두 체첸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다음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로 돌아가 보면 민족공화국의 자결에 관한 전국 온라인 국민투표라는 흥미로운 설문조사의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러시아 5개 공화국에서 실시됐으며 모든 결과에서 독립 열망이 드러났습니다. 쿠바는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공화국처럼 보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투표는 겨우 55.7%에 불과했습니다. 과반수였지만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63.9%가 자신들의 공화국이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잉그리아에서는 66.2%였습니다. 우랄 지역에서는 68.2%가 독립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에서는 72.1%가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다소 비공식적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러시아를 선택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결과들은 러시아 내 공화국들의 주권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체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디로프가 사망하고 러시아가 이 핵심 공화국을 지키지 못하면, 특히 그 실패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약화 때문에 발생한다면 그것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화국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생산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보도에 고무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9일 프라우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와 같은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러시아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푸틴이 시작하려는 또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푸틴은 더 많은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체첸의 군대를 파견해 더 많은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카디로프가 지명한 후계자의 집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분노와 원한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다른 5개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체첸의 움직임이 실제로 나온다면 이에 자극받아 그들 모두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진압당해도 그 메시지는 전 세계와 러시아 내부에 퍼질 것입니다. 푸틴은 통제력을 잃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더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독립운동은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던 특별 군사작전이 이제 5년째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 위에 전쟁이 더해진다면 푸틴의 통치에 있어서는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숨어 푸틴을 몰아낼 기회를 노리는 적들이 덤빌 수도 있습니다. 73세의 남성은 집중력이 너무 많이 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체첸 사태는 푸틴 몰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푸틴 권력의 한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카디로프가 사망하고 대부분이 예상하는 후계자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결국 또 다른 체첸 전쟁으로 이어져 러시아가 영원히 체첸에서 쫓겨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푸틴과 그가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유산에 매우 신경 쓴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그가 집권 초기 체첸 장악 캠페인에서 잔임했던 이유입니다. 그런 유산에 대한 갈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를 떠날 때 러시아를 다시 주요 지정학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덕분일 것입니다. 만약 푸틴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 승계 위기 속에서 체첸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체첸 공화국을 굴복시켰던 남자가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이틀 만에 다시 그것을 잃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하며 그는 다른 소외된 공화국들의 독립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푸틴은 러시아의 카프카스 산맥 접근권 상실을 초래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대통령 임기 초기에 했던 결정들은 의미 없어진다. 그가 땅 속에 썩을 때 러시아와 전 세계는 그를 나약한 실패자로 볼 것이다. 그게 푸틴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즉 그는 러시아의 체첸 지배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 하지만 그의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큰 의미가 없다. 푸틴은 체첸에 대한 플랜 B가 없다. 남자한 카디로프는 푸틴보다 오래 살아남도록 되어 있었다. 러시아 지도자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참고로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체첸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는 2000년 제2차 체첸 전쟁에서 체첸이 패배한 뒤 망명 정부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그 정부는 14개 유럽국에 29개 지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푸틴이 25년 전에 축출했던 바로 그 정부에게 체첸을 빼앗긴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시적 응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아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푸틴이 다음으로 정복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말이죠. 그것이 푸틴이 맞닥뜨릴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카디로프가 죽는다면 푸틴은 그 미래를 머지않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 해역은 이전보다 더 쉽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회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선박과 잠수함을 북극으로 보내 항로를 개척하고 러시아의 우위를 감히 도전하는 누구에게든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도 입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희생양이었던 영국은 그림자 함대와 첩보선이 러시아 해역보다 영국 해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에 큰 놀라움을 주려 합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북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들이 이제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가 북극 해역에 배치되었으며 이는 북부에서 커져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영국의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북극 고위도 지역에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나토는 이제 북극에서 커져가는 러시아의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통신 케이블과 같은 해저 자산을 겨냥한 해저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방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다른 지역의 혼란을 이용해 미래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가장 민감한 북극 해역에 선박과 잠수함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와 함께 푸틴의 야망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이 함선과 이 함선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북극 문제가 어떻게 진화해 영국이 왜 해군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었는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어게베 갑니다. 북극해의 작은 구역입니다. 이 수로는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350 해리에 달합니다. 베어게베는 노르웨이 본토 위에 위치한 노스곳과 스발바르 제도의 최남단 사이를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베어갭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국의 잠수함이 노르웨이 해로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해역의 까다로운 음향 조건 때문에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잠수함을 그 바다에 몰래 투입할 수 있다면 이러면 북유럽, 발트 3국, 영국 모두 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러시아가 잠수함을 미사일 발사 사정권 안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잠수함들이 15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급초음속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직면해야 합니다. 베어갭은 유럽 나토가 직면해야 할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북극 전체가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 중 하나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북쪽 해역에 군사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모두 북극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영토가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북극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북극 기지를 재건하고 북방 함대를 강화해왔습니다. 나토가 이에 대응했고 영국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영국은 북극 항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베어갭을 장악하면 영국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국의 최대 항공모함이 북부 해역에 배치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영국이 2029년까지 노르웨이 주둔 병력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위협이 됩니다. 영국과 유럽 나토는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에 노르웨이 국방장관 토르 산드비크가 한 말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영국에겐 이것이 본토 방어입니다. 푸틴이 스칸디나비아 북부를 장악하게 된다면, 만약 그가 베어갭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외교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 특히 더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고 있는 북극해 항로 NOR을 자국의 미래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일러 형 프랜시스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NSR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이상으로 러시아는 북극이 진정으로 제공하는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 아래에는 석유와 가스가 많습니다. 기탕반도와 야말반도 매장량의 75%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매장량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북극 해역의 히토류 원소 통제를 원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이런 유형의 자원 중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술적 제약과 서방의 제재가 결합되어 러시아의 북극 지배 계획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 계획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해역을 장악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북유럽과 영국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잠수함들은 러시아가 북극 해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나토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해당 잠수함들이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자 중 한 명인 루네 안데르센 부제독은 노르웨이 합동사령부 사령관인 루네 안데르센 부제독은 북극 해역에서의 러시아 잠수함 활동이 지난 2-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토에게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는 운영 중인 잠수함 64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함대 가운데 하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얕은 바다를 벗어나 북극해의 깊은 곳으로 향할 때 추적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잠수함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지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추적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틴 오도넬 대령은 말합니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인 마틴 오도넬 대령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나토 작전을 지휘하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대변인인 마틴 오도넬 대령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나토와 연대한 유럽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한 국가입니다. 강화,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드론 침입 등은 모두 더 넓은 불안정화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불안정화가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토가 북극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하는 동시에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려는 가운데 극북 해역은 특히 취약해졌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타격단의 사령관인 미처드 휴이 준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 함정에 탑승 중에 말했듯이 현재 위협은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것이 영국이 자국의 가장 인상적인 군함들 중 하나를 북극에 파견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 군함은 지금 러시아의 코앞에 있으며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러시아 위협에 대해 영국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입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는 이미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군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의 북극 해역 배치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타격단이 북대서양에 배치되어 북극 지역을 담당한다는 발표는 2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지역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에는 F-35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탑재되어 있어 이번 영국의 무력 시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잠수함과 정찰선으로 자주 노리는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큰 곳에서 러시아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은 이번 배치의 직접적인 이유가 러시아임을 전혀 숨기지 않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2026년 2월까지 지난 2년 동안 영국 해역에 진입하거나 위협을 가한 러시아 해군 함정의 수가 30%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또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그 타격단이 나토 상설 해군 기동부대 1과 함께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합동 원정부 소속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와 함께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이 푸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가장 큰 군함을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그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푸틴이 북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국이 러시아 잠수함 추적을 위해 보낸 대형 군함으로 돌아가 보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매우 인상적인 함정입니다. 영국 해군은 이것을 영국에서 건조된 가장 강력한 군함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으로 이루어진 함대의 일부입니다. 이 함선은 280m 길이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으며 식량 보급이 필요하기 전까지 최대 45일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탑재되면 총 승무원 수는 1,600명에 달합니다. 이 함선은 만 해리 항속거리로 북극 해역을 오랫동안 쉽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에 관해서는 이 전함은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함선 자체에는 여러 대의 30mm 미니건과 자동 소구경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펠렁스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대공 방어를 제공합니다. 그 포는 분당 최대 4,5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푸틴의 북극 야망의 위협인 이유는 무엇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느냐에 있습니다. 항공기입니다. 이 함선은 최대 36대의 F-35B 라이트닝 II 전투기와 12대의 머린 또는 토네이도 헬리콥터, 그리고 추가로 8대의 아파치 헬리콥터까지 총 56대의 항공기를 북극 해역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아드미랄 쿠즈네초프함은 2017년 이후로 항해하지 않았고 2025년 여름에 사실상 퇴역했습니다. 함정이 사실상 망가져 있었고 러시아는 이를 해상 전력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북극에 가져오는 가장 인상적인 무기인 F-35에 집중해 봅시다. F-35 전투기는 정말 큽니다. 영국의 목표는 북부 해역에서 러시아 함정과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정사로에서 이륙해 공중에 정지한 뒤 군함 갑판에 수직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 F-35 전투기는 함정이나 북극 해역의 나토 기지 레이더보다 더 빠르게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3만 피트의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어 수백 마일에 이르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동반 함정, 그리고 탑재된 모든 헬리콥터에 내장된 소나가 수중을 탐지합니다.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 같은 유사한 위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순수하게 함선의 힘만을 이야기한다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북쪽의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데 영국에 우위를 제공합니다. 7월 6일자 기사에서 폴리티코는 영국이 확대되고 있는 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 항공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항공기는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북부 해역에서 탐지하려는 잠수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요격은 푸틴에게 영국이 더 이상 조심하지 않고 나토의 북극 이익과 관련해 러시아와 장난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된 러시아 항공기는 베어 F, 즉 Tu-142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발 행위에 관여해 왔습니다. 베어 F는 노르웨이 해에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그 항모 타격단에 반복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는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기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오기 전주에 그 항공기는 또한 영국 군함 근처 바다에 소노 부위도 투하했습니다. 그 부표들은 잠수함 추적에 쓰이는 수중 마이크와 유사합니다. 러시아가 부표의 원래 목적을 신경 썼는지 단순히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 도발하려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영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어 F는 매우 위험한 상대를 너무 오래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F-35 전투기들이 7월 2일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서 이륙해 러시아 항공기를 요격하러 갔습니다. 영국 군함에서 멀리까지 정중히 호위해 보냈습니다. 폴리티코 공개 사진에는 영국 F-35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와 대치하는 장면이 담긴 듯합니다.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영국 최대 군함이 북극 해역에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 전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기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배치되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북극 해역에 투입된다고 러시아를 자동으로 압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항공모함이 북부 해역에서 더 큰 나토 주도 전력에 합류하더라도 그 해역을 방어하는 데 내재된 도전 과제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해역이 잠수함 탐지가 어렵고 특히 잠수함이 깊이 잠수하면 더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해역의 거친 파도와 이에 따른 음향 문제 때문입니다. 녹는 얼음은 물속의 염분층도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이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북극 지역이 육지와 바다 모두 얼음으로 뒤덮인 황야로 변해
군인들이 작전하기 매우 힘든 환경이 됩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이즈는 따뜻한 계절에 육지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에게 일종의 이동식 기지 역할을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영국은 예전의 해군 강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군소 전력은 아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 해군이 냉전 시대 이후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항공모함 2척만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척의 프리기함과 구축함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건 5척뿐입니다. 또한 자체 잠수함은 10척입니다. 그 병력이 북극 해역 영향력 행사와 영국 본토 방어를 동시에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클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나토 회원국이라 영국군도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의 과제는 이 전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부 해역을 우선시하는 국가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 러시아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는 북극에 대한 의도를 매우 분명히 밝혔고 북부 해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 전력을 최대한 증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쇄빙선이 추역하고 이 선박들은 얼어붙은 북극 해역을 지나 북해 항로 NSS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타파니는 2025년 9월에 추역할 예정인 프로젝트 23550 무장 쇄빙선 중 첫 번째로 이 쇄빙선들은 북극 함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선박들도 최대한 빨리 그 선박에 합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자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재로 러시아 조선업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쇄빙선 함대 실현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해 항로 NSR 개방을 추진하면서 조선업체에 더 많은 원자력 쇄빙선 건조에 집중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흑해의 선박을 추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 조선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들은 영국과 나토 동맹국들을 걱정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업 외에도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 군사, 교통,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제는 7월 18일 미리타르니 기사에서 러시아가 북극에서 군사적 존재를 확장하는 데 있어 미국을 앞질렀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 자연적 이점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24,000km에 달하는 북극 해안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자국이 통제하는 북부 해역에 35개가 넘는 석유와 가스전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북극 지배를 노리는 이유입니다. 푸틴은 확장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북극이 다음 세계적인 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리고 영국의 파병이 그 최신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해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북극 항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항로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는 통제권을 얻기 위해 싸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은 그 대열의 선두에 서서 북극에서 러시아와 맞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5일 영국 해군 참모총장인 귀윈 젠킨스 경은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서양, 우리 뒷마당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 임무는 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는 영국이 러시아 위협에 맞서 북유럽 해군과 연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잠수함 전선에서는 영국이 영국 북쪽 해역의 파이프라인과 케이블 주변에서 은밀한 작전을 펼치는 러시아 잠수함 3척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영국과 동맹국들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극북에서 우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이스 배치는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입니다. 거대한 전함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전개될 더 넓은 북극 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임무는 간단합니다. 비록 실행이 간단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잠수함을 찾아내고 러시아를 저지하며 북극 해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7월 11일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동맹국을 잃었습니다. 71살의 나이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별세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정치적 입장에는 논란이 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그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가장 강력히 옹호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레이엄은 사망 하루 전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러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우크라이나 지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연방을 파괴할 수 있는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린지 그레이엄이 원했던 일입니다. 195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마을 센트럴에서 태어난 린지 그레이엄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그 법대를 졸업한 후 미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 그는 군 법무단, 즉 잭 코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는 공군의 법률 부서입니다. 공군을 떠난 후 그는 1989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군 주방위군에 입대했으며 실제로 전장에 배치되거나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다양한 법률 및 자문 역할을 통해 미국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정치에 입문하여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의원이 되었고 2003년에는 고향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직책을 사망할 때까지 2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군 복무 이력을 고려할 때 그가 그 시기에 워싱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미국이 세계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자금의 대폭적인 증액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적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리비아와 같은 곳에서의 개입도 지지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레이엄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그레이엄은 3월 3일 트윗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암살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태를 끝내려면 러시아 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나라와 전 세계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러시아 내무부는 그레이엄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쓴 돈 중 가장 잘 쓴 돈이라고 말한 뒤였습니다. 그레이엄은 특유의 방식으로 이 사건에 맞서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의 헌신에 푸틴 정권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이 큰 기쁨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제재 패키지에 찬성표를 던졌고 여러 차례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워싱턴과 키이우의 방위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공화당 동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그 나라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그레이엄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젤렌스키와 함께 무대에 서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을 어떻게 억제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기를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세요. 그건 잘 안 되니까요. 그 발언 직후 자신이 신경 쓰는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같다고 표현한 뒤 그레이엄은 2025년 러시아 제재법이라는 법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동료인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과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미국이 모스트루파 제재를 더 강화하게 바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레이엄 법안은 러시아 자원을 계속 사는 국가들의 상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유, 가스, 우라늄 등 자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법안은 중국과 인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에너지 무역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에 계속 투자하는 소수 국가들을 겨냥해 그레이엄은 그 나라들을 압박해 다른 곳에서 사업하도록 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이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한 탓에 당시 러시아 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분쟁을 종결짓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린지 그레이엄은 자신의 법안이 수십 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강타할 러시아 제재 법안에 84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습니다. 몇 달 후 린지 그레이엄은 이 법안이 최종 표결에 다가왔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직접 접촉과 협상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되자 그레이엄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만난 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표결은 곧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주요 행동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7월 10일 그는 키이우로 날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폴의 생산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PP-1선이 제작자입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의 끊임없는 드론대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요격 드론 중 하나로 입증됐습니다.
그레이엄은 방문 중에 회사의 여러 무인 시스템과 아직 개발 중인 신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첨단 기술을 생산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발언 중 하나에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추가 협력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지 않으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기꺼이 도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저녁이면 그레이엄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짧고 갑작스러운 병환이라고 표현한 뒤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과 공인들이 서둘러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누슬라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테판추크는 그의 모든 헌신에 감사하며 그를 우크라이나의 변함없는 친구이자 투쟁을 이해하고 지지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에 글을 올려 그레이엄을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들과 상원의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였고 그의 빈자리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레이엄의 별세를 기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러시아 제재 법안 개정안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그레이엄과 블루멘탈이 1년여 전에 발의했던 원안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었지만 이 60페이지가 넘는 문서는 여전히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8월 의회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법안이 진전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수개월간 협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자체도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재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직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어려운 경제를 벼랑 끝으로 그리고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없도록 재원을 끊어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부 크렘린 관계자들이 처음에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 주장했던 이 분쟁은 이제 4년 반이 넘게 지속되었고 현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기간 동안 군대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엄청난 자금을 군수 조달에 투입했습니다. 생산과 모집에도 큰 돈을 들였습니다. 러시아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값비싼 전차, 방공 시스템, 선박 등 수많은 군사 장비가 파괴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점 더 파괴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광활한 러시아 영토 곳곳에 수많은 정유소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합쳐져 러시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법안은 많은 러시아 정치, 군사 지도자들에게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포함해서 여러 국영 기업들과 함께 올리가리들과 엘리트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에 대한 제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공정 같은 저택과 전용기로 호화로운 삶을 누린다는 점을 보면요. 하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올리가리들, 기업 총수들, 그리고 점점 더 자산이 동결되고 서방 세계에 의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다른 부유한 인사들입니다. 이 인물들은 수년간 푸틴의 전쟁을 지지해왔습니다. 분쟁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 분명해지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자금, 인력, 장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조차 푸틴은 여전히 탄탄한 지지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연이어 그 지지 세력을 강타하면서 독립 연구자들이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깊어지는 균열을 감지하면서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푸틴에게 전쟁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추가적인 금융제재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크렘린궁 내부를 빠르게 휩쓸고 있는 정치적 불길에 더 많은 기름을 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영향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재법은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추가 제재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기반에도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소위 그림자 함대에도 해당됩니다.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위해 이용하는 은밀한 유조선과 화물선 네트워크에도 해당됩니다. 연료, 그리고 군사 장비를 전 세계 바다로 운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림자 함대는 모스크바가 기존의 제재 패키지를 우회하고 계속해서 국가의 수익을 가져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플릿은 선박을 구입하고 익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복잡하게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속임수 전술을 사용합니다. 감독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이름과 등록 세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서류상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는 모스크바의 이러한 전술을 간파하고 더 똑똑한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선박을 더 효율적으로 식별, 추적, 제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법안에 포함된 추가 제재는 그림자 함대가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판매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에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법안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늘 중시한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거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레이엄은 원래 이들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수정되어 관세율이 더 합리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100%로 낮춰졌습니다. 이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소량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은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수입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이죠. 중국과 인도는 이 목록에서 최대 구매국입니다. 두 나라는 이 법안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와 미국 사이에 큰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뉴델리 모두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결국 그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고 중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중 어느 나라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 석유와 가스의 대안을 찾을 때가 마침내 왔다고 빠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러시아는 최대 투자국 두 나라를 잃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던 두 강력한 기둥이 하룻밤 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중국은 러시아 수출 수익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원유, 파이프라인, 가스, 석탄, LNG 및 기타 석유 제품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월에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뉴델리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약 63억 달러, 그중 원유에만 약 5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러시아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투자를 줄인다면 수십억 달러가 크렘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전쟁 지출이 극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런 영향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제에 사실상 사형 선고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한 상원 보좌관이 CNN에 말하길 러시아의 수입 대부분,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되는 자금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러시아 경제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겁니다. 제재는 거의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제재는 평화협상이나 다른 어떤 변수와도 연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법안 자체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따르면 푸틴과 그의 에너지 부문에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의 금융기관과 그림자 선단도 법안 승인 후 30일 내 제재가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표결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지만 상원 대표들은 조속한 표결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8월 전에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가 표가 모이면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으며 자신은 표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린지 그레이엄에게 어울리는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안이 사망 직전 마지막 날과 시간에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기대하며 매우 흥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멘탈 의원은 그레이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날 통화했다고 말하며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이 우리의 제재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오랜 시간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끝이었습니다. 어려운 초당적 협상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케이티 브리 상원 의원은 블루멘탈 의원의 말을 반복하며 그레이엄 의원의 경력 중 이번 일이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남아있는 동료 의원들이 그의 유산을 기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개인적 정치 싸움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침내 그의 법안을 승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큰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유럽의 대표적인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계 최대 지원 패키지 중 하나를 공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의 동맹과 참모들이 그를 어떻게 등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전쟁과 전 세계 다른 전쟁의 속보, 통찰,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